매일매일 수상한 매일함. 잘 있었어? 그거를 좋아한다니까. 네, 저희 매일직이고요. 네, 선사패로 밀고 있는 선량한 사이코패스 김PD입니다. 자, 저희 프로파일러님. 오늘은 흰색이네요. 네. VT. 흰색인데 네. 분홍색이나 빨간색 이런 게 좋아하는데 흰색은 포인트 되는 색깔 좋아하시는군요. 그렇죠. 네. 다음에는 빨간색이랑 분홍색을 좀 많이 찍어달라 그래.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뭐 오래 지나가면 네. 뭐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뭐가 네? 괜찮아? 뭐가요? 무슨 얘기야 갑자기? 오래 지나면 이제 또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아. 옷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조공 달라는 거죠? 나는 건강이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하시는 줄 알고. 뭐 여러 가지로 다 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미녀 개그우먼 허한나님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상렬 라디오 네. 2주년 공개 방송에 초대되어서 오. 예, 한복을 협찬받았어요. 한복을 입는다고요? 예, 한복을 입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생님께서 한복을 뒤집어 입었대. 그래서 협찬 사진을 못 쓰고 있다고. 예, 그래서 한 번 더 뒤집어서 찍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메일 어떤 사연이 왔는지 메일통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통이라고 하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응? 뭐라 그래? 메일함? 메일함, 우체통, 메일함. 아, 그걸 합쳤군요. 네. 한 달 전쯤 주문한 적 없는 택배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주소는 호수까지 저희 집에 맞았는데 받는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택배 박스를 집에 가지고 들어가진 않고 송장 사진만 찍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박스로 봐서 어린이 용품 같았는데 저희 집엔 그런 걸 쓸 나이대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가족들한테 물어봤더니 다들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같은 택배사에서 받은 택배가 있어서 담당 기사님께 문자로 상황을 말씀드렸고 다음날 그 택배는 수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또 집 주소로 모르는 택배가 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좀 무섭게 공포 특집이에요? 그렇게 좀 해보고 싶었는데 힘드네요. 저도 붙이네요. 좀 약간 또 집 주소로 모르는 택배가 와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과 번호는 전에 잘못 왔을 때와 달랐고 물건은 남자 사이즈의 슬리퍼였습니다. 다시 택배사 기사님 번호를 찾아 연락드렸고 이것도 수거해 가져가셨습니다. 그런데 2주 정도가 지난 오늘 또 그런 택배가 온 겁니다. 전에 살던 사람이 잘못 보낸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 가족은 이 집에 8년 전부터 살고 있고 단 한 번도 택배가 잘못 온 적이 없어서 찝찝합니다. 제가 크라임을 열심히 듣기도 하고 범죄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봤기 때문에 괜히 걱정을 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독립했고 아빠는 주말에만 오시는 편이라 집에 엄마와 저만 있을 때가 많아 괜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마약 택배를 관련 없는 주소로 보내 받았던 사람이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무섭기도 합니다. 이거 그냥 우연히 생긴 걸까요? 매번 택배 기사님께 바로바로 연락드리고는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나는 마음이 오셨을 것 같아. 이 보내실 때 마음은 너무 무서우셔가지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이름이 다른 걸로 계속 오는 게 신기하다. 왜냐면 다른 집인 줄 알고 착각해서 보냈었는데 그 받는 사람 이름이랑 번호가 계속 바뀌는 게. 저는 일단 집에서는 저희 집으로 이사단 거 모두 포함해서 모르는 이런 택배가 온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여기 회사는 몇 번 가길, 뭐 나길 이게 헷갈리시나 봐. 그래서 가끔 이 팟빵 앞으로 다른 게 온 적은 있어요. 저희 네. 집에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아파트 동수를 착각해서 그런 경우 두고 가신 경우. 네. 네. 그건 택배 하시는 분이 잘못된 실수하신 거죠. 거. 네. 그럼 여기다 전화해보면 안 돼요? 어디 전에? 여기 전화번호가 있잖아. 받는 사람들 전화번호. 난 없죠. 전화를 했었는데. 없죠. 아, 그게 이게 땡땡땡땡 별표로 가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실명하고 번호 같은 것들이. 뭐 네.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뭐 소위 말하면 던지기 수법이죠. 일단 첫 번째 택배 기사가 범인이거나 범인이라는 게 실수라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던지기를? 마약 같은 거요? 택배 네. 기사가 중간에 어. 그걸 전달해주는 어. 전달책이거나. 네. 근데 그럼 왜 그러면 거기다 먼저 이걸 택배를 배송을 합니까?라고 하지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어요. 택배 기사가 그 지역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뭐 택배 기사가 고정돼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던지기 수법이라는 건 택배를 보내고 거기서 중간에 있는 것만 꺼내고 나머지 두는 거예요. 마약 같은 거 중간에 빼고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다시 돌아가잖아요. 아니면 이게 없는 데면은 그냥 폐기되거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관련 있는 주소로 받으면은 내 연관성이 드러나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딴 곳에 주문시켜 놓고 네. 내가 주문 물건만 받고? 딴 곳에 딴 옆집 같은 데 있잖아요. 옆집 이렇게 그 오는 거 보고
그래서 이 주인 없을 때, 이 사연자 없을 때 그거 빼내고 박스는 두는 거고. 네, 두는 형태. 이런 던지기도 있어요. 이 경우가 가능성도 없고, 두 번째 가능성은 이제 이 사연자가 모르는 가족이죠. 이 사연자가 모르는 가족분이 아버지가 그럼 두 집 살림을. 아니 뭐 어쨌든 뭐 관련된 분들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그걸 하는데 네.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오빠가 슬리퍼를 시켰는데 그렇죠. 딴 이름으로. 오빠죠. 오빠를 믿어요? 그러니까 오빠의 오빠를 믿어요라니요? 아니 오빠의 모든 걸 믿냐? 아니 그러니까 좋은 사람 나쁜 것이 아니라 네네. 그냥 한두 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능성은 두 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모르는 걸로 오는 경우도 한쪽 있죠. 결국 보면 앞에 게 두 개가 문제고 두 번째 거는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보내면 되는 거니까. 네. 잘못 배달 온 걸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잘못 배달 온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가끔 뭐 저희 뭐 번호가인데 우리 집으로 자꾸 온다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네. 그건 이제 저도- 뭐 네. 누가 뭐 말하자면 잘못 써준 거죠. 네, 주소를 잘못 써준 네. 거죠. 여기 주소가 맞는데 회사 내에는 그런 사람이 없고 뭐 그런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계속 일어나면은 경찰에 좀 신고를 하는 그렇죠. 게 그래서 나을까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만약을 위해서 택배 회사가 똑같다. 그 택배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네. 해서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그 녹음이 다 되고 있으니까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이런데 내가 계속 보내고 있는데 혹시 뭐가 문제가 있나요? 배송에? 아니 이렇게 하면 뭐 아니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녹음이 되고 내 것도 녹음되니까 알리바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관하다. 나중에 이제 여기에 소위 말하는 마약이나 물건 훔친 거 있으면 불려다니고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없는데 또 온다고 하면 이제 경찰에 일일이 신고를 해야죠. 네. 신고를 했는데 절차를 설명해야죠. 우리는 무관한데 계속 오고 있다. 요거는 혹시 범죄와 관련돼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궁금해서 네. 한번 이렇게 문의를 드린다. 이렇게 한번 해두면은 네. 설사 범죄랑 관련돼 있다도 우리랑 무관하다는 알리바이가 되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말하자면은 뭐 던지기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오해일 수 있지만 네. 혹시 모를 수 있다. 그런 것도 있다. 이분이 이제 뭐 범죄 관련된 드라마를 좋아하시니까 네. 범죄 관련된 쪽으로 말씀을 몇 번 드린 거예요. 네. 하지만 아닐 확률이 훨씬 높죠. 아, 그럼 당연하게 네. 제가 말씀드리는 범죄 확률은 15%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찾아가라고 연락을 드리고 그러면은 찾아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안 찾아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딱 지켜보고 한 2주, 3주, 한 달 지나면 그냥 버립니다. 그냥 버려요? 쓰지 네. 않고요?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안 열어봐요? 안 열어보죠. 아, 절대 열으면 안 돼요. 난 궁금해. 남의 건 물으면 안 돼요. 우리 집 앞 왔잖아. 우리 우리 집 맞지만 맞잖아. 본인 소유가 아니면은 나중에 문제 될 수도 뭐 있어요. 갖겠다는 게 아니라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 하는 거 아닌데 그것도 안 된다고요? 아니, 그거 확인하려고 했다고 하면은 변명은 되는데 만약에 그러다가 거기가 깨지거나 손상이 되면은 그럼 내가 손해를 배상을 그렇죠. 해야 그렇게 되는구나. 되는 거거든요. 궁금해, 그러니까 아예 내 게 아니면은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게 아니면은 그대로 열지 말고 그 우체부나 이런 분한테 가져가시라고 하거나 근데 그래도 계속 오는 경우 있어요. 딱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사 가신 분이 그 주소를 이전 안 한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런 거 8년 있죠. 전인데?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도 한 2, 3년 전에 이사 가신 그 세입자가 안 한 거예요. 아니 사실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우편을 받기 싫은 우편물이었던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대신 받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계속 연락을 했는데 안 바꾸는 거예요, 몇 번. 그럼 당연히 쓰레기통으로 보내는 거죠. 그건 뭐 버리면 돼요. 본인. 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뭐 이렇게 잘 적절한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일 한번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34살 직장인 여자입니다. 저의 성격과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 주변인이 아닌 제3자의 객관적인 판단과 분석이 듣고 싶어서 메일을 보내봅니다. 34살인데 최근 근무 중에 외숙모가 다치셨다는 동생의 카톡을 받았는데 제일 먼저 든 생각은 괜히 말해줘가지고 귀찮게 연락해야 되잖아 였습니다. 친척 중 가장 절 좋아해 주시는 분인데도 말이죠. 또 같은 친구 그룹에서 친구의 아기가 태어났다고 선물하고 돌이라고 선물하고 100일이라고 선물하자고 선동하는 친구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따로 출산 선물을 해줬습니다만 그룹에서 말이 나오길래 주지 않은 척 돈을 모아 거기서 또 선물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에서 오고 가는 작은 연락들과 주고받는 선물들이 너무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저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약속 같은 것도 귀찮고 해서 넓게 사귀기보다는 소수를 알고 지내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현재 결혼 예정인 남친으로도 충분하고요. 새로운 인간관계에서 오는 작은 스트레스를 받느니 차라리 외로운 게 낫다고
나옵니다. 이렇게만 써놓으면 소시오패스, 사회 부적응자 같지만 먹고 살아야 하기에 가면을 쓰고 살아간 결과 직장이든 사회그룹이든 어딜 가든 성격이 좋다, 사람을 편하게 해준다 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아마 미움받기 싫어서 항상 웃는 얼굴로 경청하려고 꾸미는 모습 때문일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물론 피상적인 관계들 뿐이지만요. 문제는 곧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갖고 키우게 될 텐데 이렇게 혼자 있는 걸 즐기고 귀찮은 걸 싫어하는 제가 평탄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너무 의문입니다. 하루 중 2-3시간은 남친 포함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고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제 모습을 남친은 잘 이해하고 배려해 줍니다. 남친은 저와 반대로 모두를 챙기려 하고 오지랖 넓은 성격이라 보는 제가 다 피곤할 지경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성격에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꾸미는 게 귀찮아서 차라리 점점 연락이 끊기길 기다리고는 합니다. 실제 제 모습과 사회 가면을 쓴 채 모습 사이에 점점 괴리감을 느끼고 살지만 생존에 필요한 두 모습이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게 싫은 건 아니지만 삶이 귀찮아요. 너무 귀찮아서 안락사가 합법이 되면 돈 싸가지고 가서 모든 귀찮은 것들과 빠이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디서도 털어놓지 못할 말들인데 수매에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안락사 합법화된 나라 있어요. 정답! 스위스! 가세요. 네. 가세요! 네. 그건 뭐 근데 본인 거기도 선택이니까. 그게 막 받아주는 기준이. 게 아니라 이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옆 나라는 또 더 완화됐어요. 그래요? 가세요. 네. 여기 안락사 캡슐이 만들어졌어요. 맞아요. 네. 사르콘가 누르면 뭐. 바로 가니까. 행복하게 죽을 수 그렇죠. 있다던데요? 그냥 그건 본인 선택이니까 뭐.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약간 나사 빠진 애들. 네. 나사 빠진 애들이거든요. 얘가. 누가요? 사연자님이요? 사연자가. 왜요? 근데 나사 빠진 애도 괜찮다요. 아니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나사가 빠졌다는 게 어느 나사가 뭐 어떤 그러니까 헐겁게 네. 헐겁게 덜컹덜컹 하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이게 빠져갖고 이게 바퀴가 빠져갖고 언젠간 죽겠는데 근데 네가 먼저 죽어. 바퀴는 나중 죽은 다음에 빠질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사라지는. 그렇죠. 말하자면 네. 어떻게든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34살 직장인 여성의 잘못된 판단은 삶의 기준이 진하게 우정을 나누고 진지하게 살고 뭐 이렇게 하고 가족이 죽으면 다 그냥 다 슬퍼하고 팍팍팍 하고 그러고 이런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네.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네. 착각입니다. 60%는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20% 우리가 보여주는 드라마적인 형태의 진지한 사람들은 전체 인간 중에서 2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어떤 뭐 교과서나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이런 학교 교육이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환상인데 그 환상이 중요하죠.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사회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이 유지되고 가족 시스템이 유지되고 그래야지 무엇인가가 딱딱딱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나쁘거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이라든가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죠. 근데 그거를 제가 왜 34살이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고 묻는 게 34살쯤 되면 요거 조금 느낄 거예요. 원래의 그 모범 전범적인 사회와 약간 일탈로 사는 그 삶의 재미를 이제는 느껴야 되는데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반대로 가고 있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네. 제가 봤을 때 남자친구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가? 남자친구가 워낙 사람 잘 챙기고 이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저게 정상적인 건데 나는 왜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착하고 남 잘 챙기고 이런 사람을 갑자기 만나니까 내가 이상한 건가? 그렇지. 그리고 쟤랑 결혼하면 피곤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남자친구한테도 본인은 남자친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자친구가 바람 필 수도 있어요. 갑자기 되게 앞담을 오늘 따라 많이 하시네요. 되게 되게 진중하고 성실한 사람이 바람 더 많이 피는 거예요. 그럴 수 왜냐하면은 있죠. 네. 덜렁덜렁한 애들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노출이 되거든. 뭔가 딱딱한 사람이 더 바람을 핀다는 거예요. 그 근데 통계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남자친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삶을 좀 느슨하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외숙모가 다쳤는데 뭘 해줘 막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해줘. 뭘 그런 걸 해줘? 그냥 마음만 가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딱 인생의 삶을
A다 B다라고 딱 결정하시는 당신의 삶이 오히려 빡빡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소수를 빡빡하게 사는 사람보다 얇게 넓게 사귄 사람도 살아보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게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가면 안 쓰고 사나? 네. 그걸 페르소나라고 해요. 다 쓰죠. 인간은 5개 이상의 페르소나를 써요. 뭐가 잘못이야? 사연자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삶도 훨씬 더 많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역할을 잘하는, 본인 역할 잘하잖아요. 근데 또 뭐가 문제야? 예를 들면 이제 안나 같이, 그러니까 많은 여성분들이 안나에게 갖는 환상이 뭐냐면, 안나는 속마음과 겉행동이 똑같다. 그냥 내가 기준 세운 대로 그냥 산다, 편하다. 그러니까 저게 한데 나는 속마음은 아니지만 안나처럼 못 지르고 그냥 나는 그래서 내가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네. 사연에서. 아니 산물을 이미 했는데 네. 그럼 나 선물했다. 너네끼리 해라. 왜 말을 못하고 돈을 또 냅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이거 얘기니까. 어이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 보세요. 꾸미는 게 귀찮아서 차라리 점점 연락 끊기길 바란다? 안 꾸미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 방송을 생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귀찮잖아. 방송 나오는 게 어디야? 그렇지. 약속 지키는 게 어디냐고. 아 누가 방송국에서 화장하라 그러면 하는 건데 약속하라 할 때 친구들이 야 너 화장하고 나와. 야 너 하얀 드레스 입고 나와. 이럽니까? 가 그냥 가 카고 바지 입고 가. 신내는 티셔츠 입고 나 갑니다. 방송도 그렇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분이 말하자면 혼자 있는 걸 즐기고 귀찮은 걸 싫어하는데 하는 것과 평탄한 삶은 분리하는 거예요. 아니 혼자 있고 좋아하고 그런 사람도 평탄한 삶이에요. 이분이 34살을 나이를 헛먹었어. 조금만 더 살아보시면 살랑살랑 사는 그것도 하나의 인생이고 그것도 네. 재밌어요. 누가 뭐라 그래 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분은 뭔가 맞아 환상이 환상의 삶이 있고 자기는 약간 나사 빠지고 덜렁덜렁하고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이런 느낌을 가고 굉장히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안나 씨가 잘 표현한 게 남자가 너무 완벽해 보이는 것 같다. 남자친구가 아니라니까. 걔도 화장실 청소 안 해요. 그래. 설거지 하라 그러지 음수 안 버려요. 직접 이제 살아봐. 얼마나 허점이 많이 나. 야 얼마인 줄 알아? 아니 설거지를 시키면은 설거지만 한다니까. 거기 있는 배수망에 있는 이 음식물을 그대로 넣어요. 버려야지. 이거. 우리가 설거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다 할 그래 싱크대를 좀 닦고 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리고 내가 내가 차렸으니까 밥 먹은 거 좀 치워라. 그릇만 치워요. 밑에 김치 국물을 그대로 굳어가지고. 알았어요. 완벽한 남자 없어. 걔도 같이 살아보면 다 똑같아. 저는 이분이 굉장히 잘 사시는 것 같은데 예. 자기 삶을 굉장히 약간 부정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은 이제 헐렁헐렁하게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한 기준에서 안 살아도 된다는 너무 말씀이시고 저걸로 스트레스를 네. 왜 받는지 모르겠어요. 안나 씨 말까지 더하면은 이분이 지금 너무 본인이 보이고 싶은 모습하고 그쵸. 속의 모습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교수님 말씀하시는 뭐 어째 헐렁함과 결부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예. 종합해서 얘기하면은 그렇게 완벽한 사람도 없고 다들 조금씩 속마음하고 다르게 사니까 그래도 하시던 대로 편하게 사시면 된다.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네. 그래야지 본인의 스트레스를 안 받지. 네. 그 남자친구에게 미안한데 남자친구가 또 바람 피면 갈아치우면 되잖아. 뭐 그런 거 34살인데 뭐 그러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고. 근데 이분은 되게 잘 사시는 것 그래 같은데. 잘 살고 그래서 있는데 뭐. 이렇게 자랑질하려고 그런 거야. 칭찬받고. 자랑질하려고 놀리려고 보낸 것 같은데. 그러는 우리 화나게 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나는 50에 결혼도 못했잖아. 네. 칭찬 조금 좀 덜 받으셔도 되니까 조금 더 헐렁헐렁 편안하게 사셔도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메일 한번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크라임과 세 분의 열렬한 팬입니다. 배성훈 프로파일러님의 날카로운 통찰력, 김 PD님의 유쾌한 진행, 허한나님의 생기 넘치는 에너지가 어우러져 매주 방송이 정말 기다려집니다. 특히 세 분의 케미가 너무 좋아서 듣는 내내 즐겁답니다. 제가 오늘 사연을 보낸 이유는 1년 전 제가 언덕배기에 있는, 이 언덕배기 사투리 같은데, 언덕배기에 있는 한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발견한 이상한 집에 대해서 제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상한 집은 아침 10시부터 새벽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조명이 깜빡깜빡거립니다. 처음엔 특이한 집인가 보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뭐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점점 불안해지더라고요. 저희 집은 그 집과 비교적 거리가 있어서 특별히 피해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그 집의 앞집 같은 경우엔 종일 깜빡거리는 조명 때문에 생활하기 힘들어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쯤 되면 인근 주민들이 신고할 법도 한데 특별히 신고가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반년 전부터 호기심 반, 걱정 반에 그 집을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특기할 만한 점이라면 그 집 앞에는 고물이 잔뜩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 앞뿐만 아니라 그 집의 건너편에도 고물이 잔뜩 쌓여 있고 한 할아버지가 집 앞을 지키고 있으며 항상 집 밖으로 TV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연히 성범죄자 알림 이 어플을 확인하게 됐는데요.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그 집에 청소년 성폭행범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순간 너무 무서워서 손이 떨렸습니다. 참고로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정말 성범죄자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플에서는 정확한 호수가 나오지 않고 그냥 그 건물에 산다고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고물을 모으는 할아버지와 성범죄자는 서로 다른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최근에 더는 집 안에 불을 깜빡이지는 않고 집 밖에 뭔가를 달아놓았는데 대체 이게 뭘까요?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대프로님, 이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실지 제가 어떻게 대처할지 조언을 듣고 싶어요. 저와 같은 불안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사실 메일에는 동영상이 하나 첨부가 돼서 봤는데 진짜 그냥 대낮에 대낮에도 빛이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깜빡깜빡해요. 되게 밝다. 네. 그 좀 대낮에 밝다는 건데. 네. 엄청 밝은 조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뭔가 모르지만 계속 빡빡 계속 이래요. 집이. 사이키 조명도 아니고. 진짜? 네. 그러니까 뭐 요즘은 뭐 어디 그 외곽 쪽에 대마를 키우는 건물도 있다고 하고 뭐 마약을 만드는 그런 데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바깥에 고물이 많이 쌓여 있다. 그리고 접근을 못하게 한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있는데 뭔가 소리를 크게 키워서 안에서 뭐가 되는지 모르게 한다. 보통 그런 경우는 지구대 파출소에서는 그런 데 순찰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신고가 들어갔을 테니까 보통. 그리고 신고 들어갔는데 여기에 성범죄자가 사네? 라고 하면 당연히 주기적으로 순찰을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신고가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순찰만 도시더라도 경찰분께서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그 조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조명을 이제 바꾼 거잖아요. 이제 괜찮아. 그러다가 이제 그렇죠.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신고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뭘 달아놔? 일단은 분리를 할 것은 성범죄자 알림이에 어디 살고 있는 거는 그거는 사실 우리 여러분들도 어디 한번 저기 여성가족 그거 찍어보면은 이 알림이 찍어보면 근처에 한 명은 있습니다. 아, 있어요. 항상 와요. 네, 왜냐하면 집합 건물이나 네. 이런 거에는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 거리가 좀 멀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과 이것은 조금 분리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근데 문제는 하필 이상한 거니까 불이 막 이니까 그러면 혹시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거기서 지내다가 망상 같은. 그렇죠. 그렇게 그걸 켜놓고 예를 들면은 뭐 저장 강박 같은 거 있는 사람이 있다가 네. 뭐 이사를 갔거나 뭐 그런 상태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범죄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좀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일단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 있죠. 거기에 이제 가서 저기가 좀 그렇다. 우리 저 지역 주민이 살기에 아니, 거기에 고물 쌓여 있고 저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어떻게 좀 조치를 어떻게 그러면 거기서 일단 접수를 하고 확인을 일단 해줘요. 네. 근데 거기서 먼저 하든지 아니면은 112에 파출소 그 근처에 있거든요. 지구대나 네네네. 이런 데에서 가서 거기 집원을 대고 네. 여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좀 저기 불안해서 주민이 한다. 불안하다. 네. 그러니까 혹시 뭐 신고 들어온 거 없냐 확인 좀 해달라라고 어디든 행정복지센터든 거기든 어디든 먼저 가서 얘기를 하면은 네. 확인을 해줘요. 확인해봤는데 사실은 거기에 이제 뭐 어르신이 사가 그랬다 뭐 이런 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만 하지 마시고 네.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시든가 아니면 지구대 파출소에서 가서 거기 경찰들이 있거든요. 네. 저기 집원되면 그 사람들 금방 알 거예요. 거기가 뭔지. 어느 왜냐. 집인지. 네, 그럼요. 이게 순찰 계속 신고가 안 들어갔겠어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문제가 있고 내가 이제 이 알림이 찍었더니 거기 있는데 그 혹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친절하게 해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전에 뭐 궁금한 와이 뭐 이런 종류 프로그램에서 보긴 했는데 이게 집이 사유지인 네. 거잖아요. 근데 어떤 망상 조현병이 있으신 아주머니가 막 하루 종일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이러셔가지고 이웃들이 민원을 넣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집 안에서 그런 이웃들이 거니까? 이사를 그렇죠. 가게 되는. 네. 특히 그 지난번에 뭐 고만이의 Y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도심 안에 6층인가 건물 위에 개를 키우는 거예요. 아침마다 개 소리가 옥상에. 네. 그런 집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어떻게 좀 해봐라 그러니까 계속 싸운 거죠. 뭐 민원 들어가고 그러니까 동사무소나 아니면 구청에서 그 집주인하고 얘기를 해갖고 네. 이제 달래는 거죠. 처음엔 안 돼도 그게 인근 소란 행위로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물론 법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강제를 못 하지만은 그것이 지역사회에 문제가 되면은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서 타협점을 찾아요. 지금 이분의 그 문제 제기는 일단은 뭔가 냄새가 난다. 지금 말하자면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민원은 제기할 수 있죠. 경찰이나 행정복지센터에. 그러면 해결은 못해도 뭔 일인지는 알아줄 수는 있거든요. 네. 어쨌든 사연자분께서는 직접 불편함보다는 약간 불안감과 궁금증 그쵸? 정도니까 그렇게 처리하시면 아무래도 뭔가 좀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메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직 말단 2년차 9급 공무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약간 공무원 비하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되게 힘드세요. 힘든 거 맞아요? 네. 아휴,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이란 직업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이잖아요. 친절은 기본이고 정확하고 신속한 집행을 요구받는데 요즘 민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상담도 받고 이직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업종의 영업신고 업무 및 위반 행위 민원 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 업종은 큰 돈이 오가는 거래 행위인데 워낙에 업소 수도 많이 늘어나 경쟁이 심하고 거기다가 경기까지 불황해 사회적으로 피해가 막심한 사기 사건이 일어나는 터라 관련 민원이 줄을 잇습니다. 쌍방 간에 금전이 걸린 민사적인 문제가 결부되었거나 서로 감정이 틀어져서 상대방을 반드시 혼내주겠다고 쌍심지를 켠 경우에 그 불똥이 담당 공무원에게 튑니다. 저는 가만히 당하는 성격은 아닌지라 최대한 자제하고 참다가 한마디 대응을 하면 불친절하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최근엔 저를 제대로 처분하지 않으면 저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유튜버에게 제보해 대중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민원까지 받았습니다. 민원 글에 제 이름을 적시한 민원이 7개나 됩니다. 이름을 떨치지는 못할 망정 부서에서 문제가 되는 듯한 자괴감에 일할 의욕도 점점 사라집니다. 남들은 공무원의 직업적 사명감, 안정감을 이야기하며 참으라고 하지만 여타 서비스 업종과는 좀 다르게 공무원에 대해서는 혐오의 낙인도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씨발라는 욕설 아니 잠깐만 사람이 맞잖아. 맞죠? 하는 욕설. 공무원 주제에 라는 말을 듣고도 아이고 선생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라며 무조건 친절해야 하는 게 답일까요? 파랑새는 어디에도 없다고 하지만 이직이 성사되어서 국가직으로 가게 되면 지금 제가 겪는 이 모멸감, 자괴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싶어 일단 떠나보려 합니다. 다른 직업을 찾아도 좋지 않겠느냐 하시겠지만 솔직히 용기가 잘 안 납니다. 공시 준비했던 시간과 노력에 대한 매몰 비용 때문이기도 하지만 20여 년을 시민단체에서 일하다가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다 접고 새로운 삶을 찾으려고 떠나온 마당이라 어디서 뭘 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할지 엄두가 안 나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인권과 평화, 노동권을 부르짖으며 살다가 지금은 이상한 민원인들에게 짓밟힌다는 생각이 드니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한편으로는 내 성격이 이상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또 위축이 됩니다. 그래도 베프님과 안나님의 곤조 있는 삶을 엿본 덕인지 그냥 나도 똑같이 미친년이 돼서 어디 해볼 테면 해봐라 이 구역의 미친년은 나다 라는 심정으로 살아볼까요? 하는 배짱을 튕겨보기도 합니다. 대나무 숲이 되어주는 우리 수상한 메일함에 크게 한번 소리 질러봅니다. 야 이 것들아 공무원 괴롭히지 말고 병원 가서 치료나 받아라. 네, 아유 와야 돼. 정신과에 와야 될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분이 지금. 나이가 40대 중반에서 50대. 그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20년 넘게 20년 좀 안쪽으로 시민운동을 했고 네. 시민사회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망가진 다음에 오늘
입에 뭐 도끼 물었네. 아니 이게 그러니까. 시민운동 하시다가 이런 데서 네. 되게 망가지신 분들이 네, 많아요. 많아요. 망가졌다는 게 어떻게 뭐가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시민사회 운동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걸 인정해주지도 않고 아. 또 이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더 미래에 대한 어떤 것을 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시민운동했던 말단에 있는 실무자들은 버려지고 그거에 대한 실망 때문에 공무원이 이런 구급 공무원이 되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화를 이거 들으면서 확 들었어. 뭔지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많아. 화가 많아. 이분이 사실은 뭐 민원인한테 화가 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 삶을 살아온 거에 대한 억울함이 있구나. 그렇죠. 억울함과 연결되기 때문에 더 화가 많은 거예요. 물론 요새 20대, 30대의 공무원 되는 지방직 구급 이런 분들이 1년에 뭐 5천 명 넘게 퇴직을 한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왜냐하면 청운의 꿈을 가져왔는데 실제의 배치는 이런 진상들을 상대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 공무원 선배들이 야근 인간들이 많아서 이런 진상 업무는 다 이런 젊은 애들한테 줘요. 그래서 더더욱 많이 그만두고 또 그만큼 뽑아야 되는 악순환이 되거든요. 이분은 두 가지 트라우마라고 이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 지치고 힘들고 그런데 시민운동할 때의 그 생각이 있으니까 울끈불끈할 때. 그렇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야. 뭐라 그러면 왜요?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세 가지가 이분이 충돌하는 거고 제가 보기엔 이분의 성격이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의 행정 시스템 자체가 문제인 거고 또 하나는 그거를 이분이 고분고분하게 받아치지 못하는 것에 충돌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당연해요. 이렇게 화가 나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리고 국가직으로 이직하려는 것도 당연한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50 조금 안 됐건 왔다 갔다 하는데 국가직 시험을 또 똑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공시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보기엔 조금 더 버티신 다음에 다른 보직으로 옮기시는 쪽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어차피 공부를 하고 같이 일하다가 붙으면 그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공부하기가. 그러니까 고기를 생각하셨을 때 그 기간과 지자체의 연관단체에 스며들듯이 옮길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셨을 때 뭐가 더 효과적이 빠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것도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가능성과 드리는 노력과 그 다음에 얻는 것이 그 뒤에 10년도 못하고 퇴직해야 돼. 나이 때문에. 10년 좀 지나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건 확실하니까 좀 영리하게 생각을 해보시라. 그리고 민원인하고 멱살잡이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 그냥 맞대항 싸우세요. 저는 뭐 왜냐 뭐 요새 같은 건 좀 많이 김포시 공무원 그 자살한 사건이라든가 여러 자살 사건 많이 보시면서 이제는 공무원들의 그런 어떤 부분도 공무원사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줘요. 그러니까 무작정 수능해서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존심 상하게 하지 마시고 싸울 땐 싸우시고 뭐 그렇게 해야지 살아남지 그렇게 못하면은 스스로 파괴돼요. 그건 확실히 그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민원인들한테 일단 진정하시고 그 말투를 쓴다고요? 쓰면 안 돼요? 일단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을 하세요. 저 듣고 있잖아요. 약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방금 욕 안 했잖아요? 욕 안 했어요. 너 지금 나한테 욕했니? 이렇게 말투가 욕한 거 들은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 업고 들어오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특히 이게 이 사람이 하는 게 인허가 부서 아마도 그 이제 요식업 인허가 부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권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A한테 주고 B한테 안 주면 이게 싸움 나고 고소당하고 이런 부서를 스트레스 받는 부서를 이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민원을 누가 와도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제가 이제 국가직과 사는 사람으로서 국가직으로 도망가고 싶다 그래도 똑같습니다. 그 시기를 지나야 된다. 그 방법밖에 없다. 어느 직이 문제가 아니다. 네, 그 말씀을 좀 참고로 드리고 교수님 말씀처럼 조금만 지나면은 사실 폭탄 돌리기긴 한데 맞아요. 후배가 또 봤거든요. 그 폭탄을. 네, 그 자기는 조금 이제 그 자리에 또 벗어나고. 누굴 박아놔야 되는구나. 네, 이게 무한 굴레로 누군가 이제 막내들이 들어가는데
조금 2년 차면은 뭐 한 몇 년 좀 지나고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이거 너무 심한 사람 오면은 계장님한테 읍소하면은 계장님이 와가지고 같이 욕을 해주는 계장님도 있고 그 계장마다 다른데 또 위에서 또 뭐 정리를 해주니까 혼자서 다 앉지 마시고 네. 너무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이분은 이제 세 가지 화가 다 쌓여갖고 지금 문제가 있는 건데 조금만 생각을 조금 영리하게 하시고 또 뭐 민원이 들어와도 스트레스 받지만은 뭐 절대 손은 안 되지만 싸우셔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냥 누구 화내는 사람 있으면 부둥켜 안을까? 왜 그 지하철에서 행패 부리던 술 취한 아저씨가 와! 막 이러면서 막 행패 부리다가 어떤 젊은 남자가 그 아저씨를 되게 따뜻하게 안아줬더니 그 아저씨가 어떻게 이러면서 막 울면서 진정됐잖아. 아니 갑자기 그 송영석 그 원장님 정신과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나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취객 아저씨가 막 있어가지고 막 행패를 부려가지고 막 친구들하고 싸움 나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래서 이 송영석 원장님은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막막하고 있는데 되게 넉살이 좋은 친구 한 놈이 갑자기 옆에 팔을 잡더니 형님 뭐 이러면서 저희 뭐 이러면서 했대요. 그때 갑자기 분위기가 싹 풀리면서 해결이 딱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삶에서의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넉살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 넉살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구나. 오늘 그 태희 오빠 라디오에서 그런 또 사연이 왔는데 어떤 그 팀장님이 오면은 분위기를 다 흐린대. 집에서 안 좋은 일 있으면 회사에서 다 이제 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해서 내가 그러면은 오시면은 왜 무슨 일 있으셨어? 왜 무슨 일인데? 뭔데? 왜 그래? 뭔데 또 사모님이 그랬어? 진짜 나오셔 커피 한잔 하셔. 이러면은 다 풀릴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넉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아무나 안 되지. 반전돼야 돼. 근데 뭔지 알지? 어디 안 좋으셨어요가 아니라 왜 그러는데? 어디 안 좋으셨어? 막 이렇게 그러면은 싹 마음이 풀리거든요. 그런 어떤 거는 천성적인 것일 수도 있고 몸에 배야 돼요. 이분은 이제 안 돼. 이런 시민 활동을 하면 원칙이 많아졌던 저항 정신이 있으신 그러니까 분이라서 이거 아니지만 근데 사실 오늘 이제 저가 2, 3주 전에 TV조선에 이제 우리 출연하는데 저런 앞동에 출연하시는 뭐 출연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죠. 저는 이제 가면은 거의 반말해요. 교수님이요? 네. 왜요? 처음엔 저는 그분한테 고개를 90도로 하면 대선배심이니까 지금 오셨습니까? 했는데 얼굴이 숙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왜냐? 자기는 나이가 든 걸 없애려고 문신도 하고 다 옷도 젊게 입었는데 오디오로 들으신 분들한테 오해할까봐 문신이 눈썹 문신입니다. 지금. 문신? 그러니까 했는데 어디 경찰 후배란 놈이 와서 그러니까 이게 TPO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거꾸로 가서 그 다음에는 사근사근. 밥 먹었다며. 그러니까 어제 뭐 이게 약간 반 흐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이가 떨어지는 느낌인 진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상황이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맥락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녹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직 못 녹아든 거예요. 그 급이 아직. 그렇죠. 그건 나이하고는 또 관계없어. 아주 어린 애들도 그런 능글능글한 애들도 있어요, 진짜. 있어요. 소설 스킬이 엄청난. 그렇죠.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런 진짜 내 자존심 버린다는 생각 말고 진짜 여기에 늘어붙는다 생각해서 늘어붙는 생각을 해서 조금만 하나만 더 찾으려고 하면 그것도 이분의 생존일 수 있어요. 그런 스킬을 키울 수도 있어요. 약간 게임이라고 생각해서 내 스킬을 하나 좀 얻는다 이런 느낌으로 좀 그렇죠. 도전 정신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안 해봐서 그렇지 하면 되게 재밌다. 어른들이 막 내 한마디에 막 울고 울어. 막 울고 울어? 웃고 울어. 울고 울지. 웃고 우나 뭐. 울고 우실 거야. 울고 다 울어. 통곡해. 세상에 정답이 있는 사회에서 이분은 살았어요. 시민운동을 왜 했겠어요? 그쵸. 세상의 부정을. 정의. 그렇죠.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흐려져. 아니야. 답이 아니야. 그러면 여기는 아닌갑다 하고 옮겨가야 되잖아. 근데 옮겨간다고 김 PD 말한 대로 똑같아. 거긴 그럴 것 같다? 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생각해서 옮겨갈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냥 옮겨가도 돼. 근데 조금 다른 어떤 영리하게 좀 더 쉬운 길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버티면 셀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조금 여기서 늘어붙어 있든가 이런 방법은
저나 이분들이 뭐라고 할 수 있는, 왜냐면 우리의 삶의 맥락과 본인의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걸 찾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하여튼 다들 오늘 전체적으로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불안하시거나 불편하신 분들이 사연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저희가 이렇게 말씀 해결책이나 이 의견도 드리지만 주관적으로 결국 이제 사연자님들 마음이 좀 편해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보내주신 것만으로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셨으니까 다른 많은 분들도 메일을 좀 보내주십사 crime@팟빵.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